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이지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번 강의가 여러분 지역인재 7급 사실 첫 번째 커리큘럼의 강의가 될 거고요. 이번 강의는 사실 다른 강의에 비하면 굉장히 횟수가 짧죠.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다른 피셋 커리큘럼에는 전혀 없는 강의고요.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사실 이제 별도로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건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 오늘은 또 첫날이고 하니까 OT와 함께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피셋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황 판단 영역이 대체 어떤 영역이고 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큰 틀에서의 이야기와 함께 또 세밀한 복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학습의 단계가 지속되면서 제가 더 세세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이번 강의에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게 일단 상황 판단에서 어떤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내가 알고 가야 되고 문제를 풀기 위한 큰 틀에서 학습을 어떻게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이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이론적인 측면들 함께 또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피셋 문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피셋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문제에 2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전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몇 문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40문제고요. 시간은 얼마? 90분이죠. 근데 우리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마킹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킹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킹에 들어가는 별도의 시간 같은 걸 고려해 본다면 사실 40문제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리 2분 정도를 투자한다 하면 한 80분 정도 그리고 여러분이 여유 있게 좀 모르는 문제에 투자하는 시간과 마킹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딱 90분 채워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한 문제 그래서 2분 정도를 잡고 풀게 될 거지만 우리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문항 하나를 통째로 2분을 재고 푸는 건 바로 다음 커리큘럼부터 진행될 거고요. 이번 강의는 여러분 OX 문제와 함께 내용들 같이 좀 차근차근 중요한 것들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일단 이렇게 문제 풀고 강의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일단 저와 함께 문을 열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만큼 이 피셋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해보면 좋을 것 같죠. 제가 상황 판단을 강의에서가 아니라 이 피셋에서 상황 판단 영역이 가장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피셋이라는 시험은 2005년도에 이 행정고시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 물론 지역인재 7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005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이 피셋이 도입될 때 이 피셋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던 공문이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여러분 맨날 피셋 얘기는 하는데 이게 뭐의 약자인지도 여러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익숙하죠? 공직 적격성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공직 적격성 평가라는 것 자체가 왜 도입이 됐는가라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NCS, 공기업 취준에서도 이런 피셋형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피셋형, 모듈형, 피줄형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래서 피셋형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국가직 7급에서도 벌써 도입된 지 2년이 됐죠. 그래서 이 피셋이 도입돼서 2번의 시험이 치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7급 피셋까지 확대가 되고 막 흔히 말로는 막 9급까지도 피셋이 확대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5급과 지역인재 7급에서는 피셋이 도입된 지 되게 오랜 시간, 근 20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더 확대가 된다라는 건 이 도입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했기 때문이겠죠. 맨 처음에 어떤 취지를 갖고 도입을 했냐면 원래 이전에도 분명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있지 않았나요?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으로 이제 변모가 된 이유는 원래는 객관식의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을 달달달달 암기해서 1차에서는 그런 암기한 내용을 테스트하는 우리 사실 뭐 수능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그런 시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1차에 치곤 했었는데 사실 물론 우리가 2차에 여러분 전공 또 논술 시험으로 5급 친구들은 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야 어차피 1차 피셋과 헌법은 패스 올 페일이죠. 이렇게만 치면 합격하는 시험이지만 또 5급은 전공 시험까지 이렇게 치곤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 암기한 내용을 외우는 건 잘하는 친구들이지만 실제 여러분이 공직사회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유동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뭐랄까요, 창의적인 사고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암기 위주의 시험에 익숙한 친구들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도입하게 된 게 이 피셋이에요. 그래서 이 피셋에서 여러 가지의 역량을 우리 테스트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모든 영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을 다방면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피셋에서 그 중에서도 사실 상황 판단이 제일이죠. 그래서 물론 언어 논리에서 여러분께 이해력, 독해력, 그러니까 통틀어 문해력 같은 걸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 해석은 분석력, 추론력, 수치에 대한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을 요구할 거고요. 근데 상황 판단은 그 모든 걸 아우러요. 그래서 이해력, 분석력, 추론력, 판단 능력, 그래서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 세 가지 영역은 모두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공부에 초점을 두고 하는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수험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자료 해석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어 논리는 방어 과목으로 생각해요. 저는 언어 논리를 굉장히 잘하고요. 그래서 자료나 상판은 방어 과목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많이 들어보진 못했어요. 상판이 방어 과목, 상판이 자신 있는 과목입니다. 라고 말하는 수험생은 좀 적은 편이긴 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건 여러분 공부 첫 단계에서 무조건 경계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2022년도 시험과 2023년도의 피셋 시험을 비교해보면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역인재는 사실은 합격 커트라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죠. 5급은 공식적으로 직렬별로 합격 커트라인을 명시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5급 같은 경우는 직렬마다 물론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일반 행정 기준으로 60점 중후반, 67.5 이 정도의 합격 컷을 이제 22년도에 보여줬고요. 이제 우리 사실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아마 지역인재 7급을 공부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런 뭐 카페, 지역인재 카페나 뭐 오픈 카톡이나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정보를 얻고 하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합격 커트라인의 추정치를 도출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 도출된 추정치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사실 50점 극초반인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역인재 7급은. 그러니까 여러분 몇 점짜리 시험? 100점짜리 시험이요. 과목별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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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자료, 상판 이렇게 치게 되는데 합격 커트라인이 50점 초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과목만 80점 이렇게 맞을 수 있어도 다른 두 과목은 사실 한 60 이 정도 맞아도 합격 컷을 훌쩍 넘어설 수 있었던 시험이라는 거죠. 2022년을 기준으로. 그래서 나는 자료를 진짜 잘하니까 언어 상황은 공부 안 해.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언제 2023년도 시험에서는 큰 이제 피해를 봤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큰 문제가 생겼죠. 2023년도 피셋은 이 2022년도에 극악했던 난이도에 대한 피드백이 좀 잘못 들어간 건지 시험이 또 지나치게 평이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이 사실 85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높은 커트라인을 보여주게 됐고요. 물론 지역인재는 이야기가 또 직렬별로 다르고 예상 커트라인을 낸 거지만 70도 초반 정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우리가 80 중반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합격 커트라인에서 이 갭 차이는 얼마 나진 않는데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22년에서 23년으로 가면서 난이도의 차이가 엄청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뭘 미리 정하고 한계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리 정하고 공부를 해버리면 나는 이게 2022년에 진입을 해서 22년도 시험이 어려웠던 걸 바탕으로 내 실력의 한계를 정해버렸어 라고 하면 내가 언어는 그냥 진짜 60점만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사실 여러분이 23년도에 난이도가 평이한 시험을 마주해도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목표치를 높게 설정했던 친구들이 학습을 열심히 해두고 거기에 맞춰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았던 반면 내 한계를 정해버리고 목표치를 낮게 설정해뒀던 친구들은 한 문제를 쉽게 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 70점, 그러니까 중반 이상은 맞아줘야 지역인재 기준으로 올해 시험에서 여유롭게 합격을 했을 거다라는 건데 사실 70점 중반은 과목별로 사실 10개 이내로 조금 틀려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치를 60으로 잡은 친구들은 막 15개씩을 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물론 찍은 게 잘 맞으면요 그런 점수에 다다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고 내 한계를 정하지 않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빠짐없이 합격을 했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단계라면 사실 공부를 막 시작하는 단계일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절대로 여러분 학습이 반복돼도 여러분의 한계를 미리미리 정하지 마세요. 공부를 할 때는 40문제 영역별로 120문제를 다 풀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12월, 1월 그리고 시험 당일이 다가오게 되면 시험 날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풀어도 될 문제와 풀지 않아도 될 문제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쉬우면 푸는 문제가 많아질 거고요. 난이도가 어려우면 푸는 문제가 자연스레 적어지겠죠. 하지만 합격 컷이 이렇게 난이도별로 달라진다는 걸 생각하면 합격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강의인 만큼 이 이야기 가장 강조점 두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보면 5급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인재 7급과 5급은 사실은 뽑고자 하는 공무원의 이 인재풀이 좀 다르죠. 그래서 5급 공무원을 뽑겠다, 국가직 7급 공무원을 뽑겠다.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끼리 경쟁, 즉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시험을 치지만 여러분, 즉 지역인재 7급은 지역인재 7급 수험생들끼리 또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뭐냐면 5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60점이 넘지 못하면 평균 미달로 평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합격 컷이 60점 밑에서 거의 모든 직렬이 등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평락이라는 제도가 없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대신 공통점도 있습니다. 꽈락이라는 제도는 공통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심지어 2022년에는 5급 시험에서조차 직렬별로 꽈락률이 한 30%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과목에서 꽈락을 맞아서 점수가 설령 커트라인을 넘어도 한 과목이 꽈락이 되면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미달 인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과락자를 다시 뽑아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한 과목도 공부를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PCC라는 시험 그러면 큰 틀에서 언어자료 상황이 어떤 걸 출제하겠다는 건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공 암기 시험을 대체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체하는 건데? 라는 건데 뭔가 그래도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한다라는 건. 근데 일단 새롭게 뭐랄까 전공 지식을 학습해야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공문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대학 교양 수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수학적인 개념은 중등 교육과정 정도에서 아우를 수 있는 내용들이 모두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이렇게 저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거든요. 그래서 너무 쉬운 걸 쓸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4루트 5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전혀 요구하지 않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중등 수학 교육과정 정도의 수준에서 수학적인 개념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즉 조합과 순열이라든지 그래도 소인수분해 정도를 한다든지 소수와 홀수와 이런 것들의 개념이라든지 그래서 간단한 당연히 곱셈은 여러분 그게 몇 자리 곱하기 몇 자리가 됐어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사칙연산은 베이직하게 끌고 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고요. 그 외에 결국은 아까 말했던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셋이 결국은 도입되고 20년이 지났는데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 확대가 됐다라는 것,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 피셋이 도입되고 피셋을 치르고 이제 공직에 들어온 이제 실제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이 향상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을 겪어봤잖아요. 공부할 때는 피셋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를 공부한다고 내가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곤 하는데 실제 여러분 공직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피셋을 공부했던 게 진짜 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조문을 보고 법조문에서 결국 내가 문제, 어떤 상황과 사례에 그 조문의 내용을 적용한다든지 기본적인 수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 할 때도 여러분 항상 어떤 규칙이든 예외 조항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 조항들에 대한 적용을 누락 없이 또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빠르게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셋을 학습했던 것들은 여러분 아주 먼 시각으로 바라봐도 또 여러분 업무 역량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해보고 싶죠. 그리고 우리 1교시는 이제 OT예요. 같이 이야기 쭉쭉쭉 해보자면 물론 여러분 설명회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 이 지역인재 7급은 정말 지속적으로 선발 인원이 늘었어요. 정말 신기하리만큼 지금 5급이랑 7급은 선발 인원을 막 자꾸 줄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역인재 7급은 선발 인원이 꾸준히 늘고요. 심지어 언제 2022년을 기준으로 3년과 비교를 해보면 2022년에 165명 이제 전체 직렬해서 뽑았었는데 2023년에는 185명을 선발한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했죠. 그러니까 20명이 늘었잖아요. 여러분 약 얼마? 한 8분의 1 정도 좀 는 거 아닌가? 8분의 1보다 좀 작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피셋이 이런 거예요. 자료 해석을 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165에서 20이 늘면 얼마지? 한 160분의 20이 8분의 1인 건 알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다. 피셋은 20 나누기 165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사고과정 자체가 165분의 20은 8분의 1보다 좀 작다. 이렇게 해주면 8분의 1도 막 여러분이 외워요. 12.5%. 그러면 12.5%보다 좀 낮다? 대충 한 12. 뭐 초반 1%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건 피셋이 결국은 계산기가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사고력을 확장시켜가는 학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근 10% 이상 인원의 증가가 있었죠. 근데 경쟁률은 줄었어요. 2022년에 아마 4.4인가요? 4.1이네요. 4.1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는데 2023년에는 2.7대 1이죠. 이런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되게 또 뽑는 인원은 늘었는데 응시하는 인원은 사실 비율상 줄어버렸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 있는 응시 인원은 여러분 교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고 실제로 응시에 이루어진 학생들의 인원을 또 이야기하는 거긴 해요. 근데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것들이 이제 내가 그럼 공부를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냥 3명 중에 1명 되는 건 어렵지 않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경쟁률이 낮지만 여러분이 그 경쟁률이 중요해요. 실제로 40대 1, 30대 1의 경쟁률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나랑 실력이 비슷하고 학습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그 문을 열고 닫고를 결정짓는 친구들과 결국 뭐예요? 우리 3대 1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지금 이 시험 한 지금부터 공부한다고 치면 여러분 지금 4월이니까 10개월 정도
그리고 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뭐 7월, 8월에 이제 인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한 8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렇게 공부해서 피셋 그리고 헌법 치고 나면 사실상 이제 면접 보게 되고요. 그럼 보다 평생 직장을 사실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죠. 여러분 취직 준비도 1년 안에 하면 꽤 빨리 했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공기업을 가려고 해도 사기업을 가려고 해도 보통 1, 2년 정도는 취직 준비의 시간을 넉넉히 잡게 돼요. 심지어 취직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뭐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스펙 쌓기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턴 경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영어 점수 같은 것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익도 1점, 2점이랑 더 높이려고 사실 또 영어 학원을 다니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자격증별로 또 가산점이 부여된다 하면 사실 그 자격증을 따는데도 사실 되게 많은 시간들, 그러니까 결국 경쟁 사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이 하는 건 나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경쟁을 하려면 끝없이 사실 그 취직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게 돼요. 근데 사실 또 취직이 또 쉬운 게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우리 경쟁률도 3대1이 채 안 되고요. 그리고 뭐다 여러분들이 사실 8개월 정도가 채 안 되는 반년 남짓의 시간을 투자하면 평생 직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공부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남은 시간 아주 열심히 해서 합격에 우리 다다를 수 있게 좀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이야기 제가 계속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기본적인 응시 자격 같은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설명의 영상도 여러분 안 보셨거나 설명에 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설명에도 간단하게 또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지역인재 7급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잘못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내에서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모집하고 하는 이렇게 학교가 있고요. 학교가 지역인재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라면 이 지역인재 7급의 대상이 되는 학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교내에 문의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졸업 석차가 학과 이제 상위 10% 이내에 들어오면 되고요. 그리고 뭐다 그 이내라는 말이 어느 정도의 여러분 유동적인 그런 학교의 판단 기준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학교의 교내 이제 졸업 석차의 10% 이내. 근데 여러분이 나는 아직 졸업을 안 했고 내가 졸업을 할 때 남은 학기에서 학점을 얼만큼 받을지 알고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학점을 통해서 평균을 내요. 그래서 졸업 예정 석차 비율을 도출하게 되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상위 10% 이내에 들 수 있는 학생인가 이런 판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발 기회를 이제 부여해 주죠. 근데 학교장 추천이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접수를 실제로 하게 되는 1월 무렵, 이때가 여러분이 피셋 시험 접수를 공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 전에 교내 선발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12월 빠르면 늦으면 한 1월 초 이 정도에서 교내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교내 선발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교내 선발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탄탄하게 선배들과의 커넥션이 잘 되어 있는 학교는 교내 선발 면접이나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이제 그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교내 선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교내 선발 과정에서조차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합격생들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 그런 교내 선발에서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또 해드릴 거니까요. 그런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교내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식적으로는 절대로 학교에서 피셋 모의고사를 치고 피셋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선발하지 말아라 라고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피셋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사실 추천받을 인원을 뽑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교내의 피셋 모의고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설 모의고사들의 성적을 제출해라 라든지 면접 볼 때 물어보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미리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교내에서 처음부터 사실 뭐 내정자가 있고 이런 학교는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발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내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이 딱 하나 기억할 겁니다. 나를 뽑으면 내가 피셋 무조건 합격하고 올 거예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교내 선발 시즌이 되면 제가 더 많이 해드리겠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바로 지난주에 그 작년에 저랑 공부했던 친구 중에 교내에서 선발이 떨어져 버려서 실제 피셋 시험에 지역인재 7급으로 응시할 기회를 놓쳤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친구가 그 교내에서 피셋 모의고사를 쳤을 때 성적이 사실 되게 들쑥날쑥해서 엄청 낮은 성적도 받아보고 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성적이 그래도 좋았거든요. 그 친구가 피셋을 정말 잘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사설 모의고사를 냈는데 그 학교는 교내 모의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내 모의고사 성적을 굉장히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교내 면접을 보는데 그 친구한테 왜 이렇게 성적이 들쑥날쑥하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면접은 사실 좀 긴장되잖아요. 그 면접의 경험도 거의 없고 교내 면접을 따로 사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교내 그 면접관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이제 당신을 뽑을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그 앞에서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뽑아주면 피셋에서 무조건 합격하고 올 친구를 교내에서 선발하려는 거지. 그걸 잘 모르겠는 친구는 저희가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교내 선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피셋을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사실 피셋을 공부했었고, 또 아직은 지역인재 기회가 그 친구는 한 번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선발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졸업 예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5급으로 해서 시험을 실제로 응시를 했죠. 그랬더니 아주 지역인재 합격 컷을 훌쩍 넘는 점수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는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잖아요. 교내 선발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내 선발은 실제 시험이 만약 올해처럼 3월 초라고 하면 12월 달 내지는 1월에 있게 될 건데 여러분이 이때 교내 선발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실제로 피셋에 대한 학습도 충분히 되셔야 되고요. 이 교내 면접 준비도 사실 좀 철저하게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이런 일례를 통해서 또 이야기해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해봤고요. 일단 우리 뭐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들 해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셋 상황 판단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자. 이 피셋 상황 판단 영역,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5년도에 발표됐던 이제 공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크게 무슨 능력들을 테스트하겠다? 이해력 테스트하고 싶고 또 뭘 테스트하고 싶다? 판단력 테스트하고 싶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공문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추론력도 테스트하고 싶고요.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하고 싶다. 한마디로 통칭하면 피셋은 곧 문제 해결 능력이지만 세부적으로 이런 게 요구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 판단의 문제의 유형을 좀 세분화해봤어요. 크게 사람들이 상황 판단이 언어, 자료랑 비교했을 때 가장 학습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언어 문제다 라는 걸 판단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언어는 보통은 줄글형 지문이 제시가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 일치부합 여부를 물어보거나 또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강화, 약화, 비판 이런 논증적인 구조를 물어보게 되거나 가끔 가다가 논리적인 기호화해서 A라면 B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실 아주 그냥 예시를 하나 든 거죠. 이런 형태의 논리적인 이제 문제를 출제하거나 이게 이제 언어의 큰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는 뭐예요?
그냥 딱 보면 이게 자료 문제인지 사실 거의 모르기가 힘들죠. 보면 도표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뭐 차트 같은 거 주어져 있기도 하고 표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치들이 막 주어져 있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증가율을 물어본다라든지 이런 내용을 검토시키는 이게 자료에서 문제겠죠. 수치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 그러면 상황 판단은 되게 처음에 공부할 때 막막하게 느끼는 게 줄글이 들어있는 문제도 있고요. 아까 논리 퀴즈 같은 문제도 있고요. 또 법조문이 제시되는 문제도 있고 아까 뭐 수리 계산 같은 걸 시키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사실 이게 대체 무슨 시험이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말로 상황 판단은 이게 뭐 7급에서는 언어 상황을 같이 보고 자료를 보는 이런 새로운 시도를 2022년도에 한 적이 있지만 5급에서는 일관되게 언어, 자료, 상판 순으로 시험을 치죠. 사실 상판이 언어, 자료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영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역량을 테스트해요. 그래서 이해력, 추론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파트 순서도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파트는 제가 크게 유형 분류를 해보면 물론 모든 파트에서 이 네 가지의 능력이 고르게 요구되는 건 맞지만 첫 번째 상황 이해 파트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상황 이해 파트 크게 소개를 해보면 일단 언어 논리 문제랑 좀 유사해요. 줄글이 제시가 되어 있죠. 일반적인 지문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일치부합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독해 능력 같은 것도 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이해 여기 파트가 첫 번째 우리 학습할 파트가 되고요. 오늘 우리 같이 시작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법조문이 제시가 돼요. 이건 엄밀하게 언어와 완전히 구분되는 상황 판단만의 독자적인 지문 형태죠. 그래서 법조문이 보통 제시가 되고 법조문이 등장하지 않아도 법적인 소지를 다루거나 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판단 능력을 요구하는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파트는 법적 판단 파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는 물론 언어 논리의 일부 겹쳐요. 언어에서 아까 제가 논리 막 기호화하고 아까 3단 논법 소크라테스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이런 논리 퀴즈 문제 같은 것도 우리 상황 판단에서 더 본격적으로 다루게 돼요. 참거짓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갈림길에서 뭐 어떤 원주민을 만났어요. 근데 이 원주민이 참말만 하는 원주민인지 거짓말만 하는 원주민인지 모른다. 어떤 질문을 하나 하면 이 원주민이 참말하는 원주민인지 알 수 있는가. 이런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아이디어형 퀴즈 문제들 뭐 우연이라도 마주해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참거짓 문제 출제될 수도 있고요. 아까 그런 기호화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 집이 세 채가 있다. 빨간색 지붕, 노란색 지붕, 파란색 지붕 집이 있는데 철수, 민수, 동수가 살아요. 그래서 민수 옆집에는 동수가 사는데 동수의 지붕은 빨간색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 빨간색 지붕에 사는 사람은 원숭이를 키운다. 이러면서 각 지붕의 색깔과 그 집에 사는 사람과 그 사람이 키우는 반려동물 이걸 짝지어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아울러서 우리 추론, 논리적인 추론 능력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큰 틀에서 그냥 퀴즈 문제다라고 통칭하지 않고요. 논리 추론 파트로 논리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좀 뺐어요. 그래서 우리 논리 추론 파트 또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사실 이거는 유형을 그 안에서 또 세분화하면 10개 이상의 유형으로 또 세분화하는 게 가능해지는 파트예요. 문제 해결 파트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파트는 다양한 것들,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시차에 대한 걸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몇 시면 미국이랑 시차가 뭐 13시간, 12시간 차이가 날 때 미국은 지금 몇 시냐 이런 식의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는 뭐 오늘이 월요일이면 오늘로부터 10일 뒤는 무슨 요일이냐 이런 요일 계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규칙을 적용시킬 수 있죠. 큰 틀에서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것도 일종의 규칙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경기와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료 해석과 약간 문제를 들어가면 결은 달라요. 이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도 확인이 될 건데 수리적인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수리 계산 파트도 여기 문제들도 여기 문제 해결 파트로 아우르고 있죠. 그래서 대분류예요. 결국 가장 크게 상황 판단의 대표적인 문제를 구분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4개의 파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 큰 틀에서 아주 디테일한 세부 유형 구분은 너무 자세히 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는 OX 형태로 풀어낼 거고요. 물론 OX로 아예 못 풀게 되는 나중에 뒤로 가면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야 통으로 문제를 좀 마주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OX로 마주하면서 유형 파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4개 파트 조금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세밀한 유형 구분을 하려는 건 조금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 안에서 정말 디테일한 유형 구분을 하는 건 나중에 기본 단계가 넘어가서 처음부터 유형을 구분하는데 너무 치우치면 문제를 크게 보지 못해요. 상황 판단뿐만이 아니라 이 피셋을 강의하는 모든 강사님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런 이야기를 사실 진짜 이거는 아마 수능 공부할 때도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곤 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너무 유형을 이거 약간 수리 계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규칙도 쫓아가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이게 막 문제 해결 파트 안에서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 유형인가? 수리 계산 문제 유형인가? 근데 그 와중에 막 시간 계산도 좀 해야 되네? 그럼 시간 유형인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당장의 의미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 5급 강의를 할 때도 이 퀴즈 문제, 특히나 논리 추론과 문제 해결 파트의 아주 디테일한 유형 구분, 정말 세밀한 유형 구분은 11월 달 돼서야 하게 돼요. 보통 퀴즈 특강을 그때 하거든요. 그때 가서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단계는 여러 문제를 크게 보는 연습, 출제자의 의도와 출제자가 나한테 묻고자 하는 바, 이 문제를 왜 지금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훨씬 더 초점을 두셔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교재 또 펴주셔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 교재 다 갖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총 교재가 쭉쭉쭉 해서 이번 교재 우리 핵심 이론 단계 레벨 1부터 시작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게 각 어떤 단계에서 어떤 교재가 사용되는지를 조금 이야기해보자면 우리 큰 틀에서 단계는 학습에 4단계로 지금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핵심 기초 단계죠. 그래서 핵심 이론 강의와 기초 예비 강의 그리고 5급 수험생과 함께하는 기초 강의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까지 4월에서부터 6월 말 정도까지 함께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 기초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보다 우리 기본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기본 예비, 여러분만을 위한 강의죠. 기본 예비 강의와 그리고 5급 수험생과 함께하는 정규 커리큘럼 기본 강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 단계가 7월에서 우리 8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셋이 각 영역별로 뭘 물어보고 어떠한 건지 알았다면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의 집중적인 학습을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번째 단계가 심화 집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시기적으로는 9월부터 11월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모강 마무리하는 단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의고사 강의 나오는 모강 마무리 단계가 언제? 우리 당연히 12월에서 시험 때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재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여러분이 핵심 그러니까 5급 수험생과 함께하는 강의는 당연히 5급 수험생과 함께 교재를 또 사용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을 위한 강의 교재를 같이 이야기해보면 핵심 단계에서 지금 받으신 우리 레벨 1 교재 우리 확인되고요. 그 다음 뭐다? 우리 기초 예비 강의, 여러분만을 위한 강의죠. 거기서 우리 레벨 2 교재 사용하게 되고요. 모든 영역에서 동일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본 예비 강의 또 여러분만을 위한 강의죠. 그래서 여기서 레벨 3 교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심화 예비 강의도 여러분만을 위한 강의죠. 그래서 거기서 레벨 4 우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 단계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면 집중 단계는 왜 교재가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집중 예비 강의가 있어요. 이 집중 예비 강의가 이제 심화까지는 심화 예비 강의가 있었죠. 네, 집중까지는 이제 예비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돼요. 엄청 5급 수험생들도 거의 울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그런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풀게 될 건데, 그래서 이 집중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비 단계를 거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5급 수험생과 함께 집중 강의를 수강하게 되고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이 집중 강의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챙겨가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시 다 추려서 집중 요약 정리 특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 강의 교재가 5급 수험생과 함께 있었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거기서 우리가 다시 다루고 다시 검토해 볼 내용들을 별도의 유인물로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중 강의 들었던 교재랑 수업 때 배부되는 유인물 가지고 또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당연히 여러분 모강 단계에서는 교재가 필요하지 않죠. 모의고사를 5급 수험생과 함께 매일 치게 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 시기는 여러분 굉장히 바빠요. 또 뭐 하셔야 한다? 보통 여러분이 합격 책임반 분들이면 필세 캠프 들어오실 거고요. 단과로 듣고 계셔도 사실 여러분 이 시기는 보통 여러분 실전 학습이 들어가는 단계가 되죠. 그래서 저 때는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실전과 동일한 스케줄대로 또 공부를 쭉쭉쭉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년에 전체 커리큘럼 요 단계로 진행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피고 보고 계신 교재가 레벨 1 교재잖아요. 그래서 이 레벨 1 교재부터 우리 시작하게 될 거고요. 교재 한번 싹 펴주시면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시작 파트 1 상황 이해부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조금 이제 OT였으니까 그래도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좀 우리 첫날은 그래도 좀 빠르게 강의 또 진행해 볼 거고요. 또 한번 쉬고 가면 좋겠죠. 저 혼자 엄청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교재 피고 우리 이론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